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지금 파산을 9번이나 신청했다면 믿을 수 있으신가요? 그 나라는 바로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한때 미국과 함께 세계 2대 경제 강국으로 불렸던 나라였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보다 훨씬 부유했던 나라죠.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 대신 아르헨티나 드림을 꿈꿨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르헨티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연간 인플레이션 200%, 국가 부도 9회, 국민 절반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세계 최고 부국이 이런 상황까지 몰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몰락한 경제 부국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세기 후반 아르헨티나가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1880년대 아르헨티나는 말 그대로 기적의 땅이었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 남쪽에 위치한 이 거대한 나라는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을 받았죠. 바로 pampas 평원입니다. 한반도의 15배가 넘는 면적의 이 평원은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농업지대 중 하나였어요. 검은 흙이 1m 이상 쌓여 있고 기후도 완벽했습니다. 여기서 자란 소고기와 밀은 품질이 너무 좋아서 유럽 귀족들이 앞다퉈 찾았어요. 당시 유럽은 산업혁명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었는데 식량은 부족했습니다. 영국의 인구는 1800년 1천만에서 1900년 3700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어요. 독일도 2400만 명에서 560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죠. 이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식량이 필요했는데 유럽 자체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 기회를 완벽하게 잡았어요. 유럽에서 배로 1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무한정 농지가 있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당시 혁신적이었던 냉동선 기술이었습니다. 1877년 아르헨티나에서 프랑스로 가는 첫 번째 냉동육 수송이 성공했어요. 이전까지는 고기를 말려서 보내거나 소금에 절여서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신선한 쇠고기를 유럽 식탁까지 직접 배달할 수 있게 된 거죠. 유럽 사람들은 아르헨티나산 쇠고기의 품질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고급 레스토랑들은 앞다퉈 아르헨티나산 프리미엄 비프를 메뉴에 올렸어요. 1870년부터 1914년까지 약 50년간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였습니다. 연평균 6% 이상 성장했어요. 이는 현재 중국의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무역 규모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870년 아르헨티나의 수출액은 3천만 페소였는데 1910년에는 3억 페소로 10배 증가했어요. 이는 같은 기간 영국의 수출 증가율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민 정책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누구든지 와라, 우리가 배사까지 대줄게라며 전 세계에 문을 열었어요. 당시 아르헨티나 헌법 25조에는 유럽인의 이민을 장려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을 정도였죠. 정부는 이민자들에게 무료 숙박, 일자리 알선, 심지어 농지까지 제공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에서 수백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1870년 인구 108만 명이던 아르헨티나가 1914년에는 780만 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났어요. 이들은 단순히 일손만 제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기술, 자본, 문화를 모두 가져왔죠. 이탈리아에서 온 농부들은 선진 농업 기술을 전수했고 독일 이민자들은 맥주 양조 기술을 들여왔어요. 스페인 출신 상인들은 상업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프랑스 이민자들은 와인 제조 기술을 전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술과 문화가 융합되면서 아르헨티나만의 독특한 정체성이 만들어졌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미의 파리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극장, 넓은 대로, 웅장한 건물들이 들어섰어요.
1908년 완공된 콜론 극장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오페라 하우스 중 하나였습니다. 유럽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공연을 위해 대서양을 건너올 정도였어요. 카페 문화가 발달했고 탱고가 탄생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유럽의 왈츠와 아프리카의 리듬, 그리고 이민자들의 향수가 섞여서 만들어진 탱고는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경제 지표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1913년 아르헨티나의 1인당 GDP는 프랑스와 독일을 앞질렀습니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었죠. 아르헨티나 페소는 달러, 파운드와 함께 국제 거래에서 인정받는 화폐였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증권거래소는 런던, 뉴욕 다음으로 큰 규모였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아르헨티나에 투자하면 절대 손해볼 일 없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영국 자본만 해도 아르헨티나에 투자된 금액이 20억 파운드가 넘었는데 이는 당시 영국이 인도에 투자한 금액보다도 많았습니다. 당시 유럽 신문들은 아르헨티나가 20세기를 지배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거라고 봤죠. 실제로 많은 면에서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비슷했어요. 넓은 영토, 풍부한 자원, 활발한 이미, 빠른 경제 성장, 심지어 인구 구성도 비슷했습니다. 유럽계 이민자들이 대다수였거든요. 당시 경제학자들은 남미에는 아르헨티나가, 북미에는 미국이 있다며 두 나라를 신대륙의 쌍벽으로 봤어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도 속을 들여다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수많은 작은 농장주들이 땅을 나눠 가졌는데 아르헨티나는 소수의 대지주가 모든 땅을 독점했어요. 이른바 에스텐시아 시스템이었습니다. 몇백 개의 가문이 나라 전체 농지의 80% 이상을 소유했어요. 상위 300개 가문이 아르헨티나 전체 부의 60%를 차지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경쟁할 필요가 없었죠. 독점이니까요. 기술 혁신이나 생산 향상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넓은 땅에서 대충 농사지어도 돈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 뉴욕 월가에서 시작된 주식시장 대폭락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은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지난 50년간 농산물 수출로만 먹고 살았던 아르헨티나에게 이 사건은 말 그대로 재앙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세계 농산물 수요가 급감했고 가격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소고기와 밀이 갑자기 팔리지 않기 시작한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아르헨티나에게 농업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농업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다른 산업 발전을 소홀히 했던 결과였어요.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도 대공황의 타격을 받았지만 이들은 이미 다양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제조업이 발달해 있었거든요. 반면 아르헨티나는 농업이라는 한 다리로만 서 있던 의자가 부러진 격이었죠. 1930년 아르헨티나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40% 급감했고 실업률은 순식간에 20%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경제적 혼란 속에서 정치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 9월 6일 호세 펠릭스 우리부르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정부를 무너뜨렸어요. 경제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군부도 뚜렷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불안정만 가중시켰죠. 1930년대 내내 아르헨티나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이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는데 아르헨티나만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
다른 나라들은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뉴딜 정책으로 경제를 회복시켰고, 독일은 재무장을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심지어 브라질 같은 이웃 나라도 커피 수출에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제조업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언젠가는 농산물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며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대 초 아르헨티나 정치 무대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후안 도밍고 페론이었어요. 페론은 1895년생으로 가난한 농장 관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군사학교를 졸업한 후 직업 군인의 길을 걸었는데 1930년대에는 유럽으로 연수를 다녀왔어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독일의 히틀러가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는지 직접 목격했죠. 특히 이들이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인기를 얻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1943년 페론은 GOU 연합장교단다는 비밀 군인 조직에 가담해 쿠데타에 참여했고 새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페론의 진짜 야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기존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엘리트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데스카미사도스 셔츠 없는 자들라고 불린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겠다고 했어요. 페론의 핵심 아이디어는 명확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문제는 세계 경제에 너무 의존한 것이다. 우리는 외국의 농산물만 팔고 외국 자본에만 의존해왔다. 이제는 완전히 자립해야 한다. 그가 내세운 해결책은 경제적 독립이었어요. 아르헨티나가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생산하고 외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최소화하자는 것이었죠. 이는 당시 세계적 트렌드와도 맞아떨어졌습니다. 대공황 이후 많은 나라들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고 있었거든요. 1946년 2월 24일 페론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득표율 56%의 압승이었어요. 특히 도시 노동자들과 농촌 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페론은 취임 직후부터 아르헨티나를 완전히 뜯어고치기 시작했어요. 먼저 주요 산업들을 국유화했습니다. 철도, 전화, 가스, 전력회사 등 핵심 인프라를 모두 국가가 직접 운영하게 했죠. 외국 기업들, 특히 영국과 미국 기업들은 하나둘씩 쫓겨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페론은 엄청난 보호무역 정책을 펼쳤습니다. 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을 막았어요. 외국 제품을 사지 말고 아르헨티나 제품을 사자는 것이 그의 모토였습니다. 심지어 아르헨티나의 주력 수출품이던 농산물 수출도 제한했어요. 우리 농산물을 외국에 싸게 팔지 말고 우리 국민이 먼저 먹자는 논리였죠. 이를 위해 정부가 농산물을 독점적으로 구매하는 IAPI, 아르헨티나 무역진흥원을 설립했습니다. 페론의 정책은 처음에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과 서민들에게는 구세주 같은 존재였어요. 페론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무려 50% 이상 올려주었거든요. 유급 휴가제를 도입하고 주 48시간 근무제를 법제화했습니다. 연금 제도도 크게 확대했어요. 당시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수준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일부 국가들보다도 나았을 정도였어요. 페론의 아내 에바 페론, 즉 에비타의 역할도 컸습니다. 에비타는 가난한 농촌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연극배우로 활동했어요. 페론과 결혼한 후에는 여성 권리 신장과 사회 복지 확대에 앞장섰습니다. 1947년 여성 참정권 법안을 통과시켰고 노동자들의 휴양지를 건설했어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와 병원도 지었습니다. 에비타는 매주 부통령 관저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었어요. 아르헨티나 서민들에게 페론 부부는 정말로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1947년 페로는 경제적 독립선언을 발표했습니다. 10월 9일 아르헨티나 독립기념일에 맞춰 우리는 이제 정치적으로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했다고 선언한 거죠. 당시 아르헨티나 경제는 실제로 호황을 늘 누리고 있었어요. 2차 대전으로 유럽이 폐허가 된 사이 아르헨티나는 전쟁 특수를 누렸거든요. 농산물과 공산품 수출이 급증했고 외환 보유고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페론은 이 돈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였어요. 하지만 페론의 경제 정책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2차 대전 이후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며 자유무역과 국제 분업을 확대하고 있을 때 아르헨티나만 홀로 문을 닫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서로 경쟁하며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높였는데 아르헨티나 기업들은 정부 보호막 안에서 안주했습니다. 외국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혁신할 동기도 잃었어요.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 제품들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페론의 화려한 시작과 달리 1950년대 초부터 아르헨티나 경제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어요. 페론이 약속한 높은 임금과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했는데 경제는 생각만큼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호무역 정책 때문에 경제 효율성이 떨어졌거든요. 외국과의 교역을 차단하다 보니 기업들이 경쟁할 이유가 없어졌고 혁신과 발전도 멈춰버렸어요. 아르헨티나 제품들은 품질이 떨어지는데 가격은 비싸졌고 결국 국내에서만 팔 수 있는 물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르헨티나가 세계 경제 발전의 흐름에서 완전히 소외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1950년은 전 세계적으로 황금 시대라고 불릴 만큼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어요. 서유럽은 마셜 플랜의 도움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전례 없는 번영을 누렸고 일본은 고도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심지어 한국과 대만 같은 후진국들도 수출 지향 산업화 정책으로 빠른 성장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이 모든 흐름에서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보호무역주의에 갇혀 있었고 외국 투자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1952년 7월 26일 에비타가 자궁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33세의 젊은 나이였어요. 에비타의 죽음은 아르헨티나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시신을 보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의 행렬이 수십 킬로미터까지 이어졌어요. 에비타는 단순히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녀의 죽음과 함께 페론주의의 상적 구심점이 사라졌습니다. 페론은 에비타를 잃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정치적 판단력도 흐려졌어요. 경제는 악화되는데 정치적으로는 더욱 독재적이 되어갔습니다. 언론을 탄압하고 반대파를 억압했어요. 1954년에는 가톨릭 교회와도 충돌했습니다. 이혼을 합법화하고 종교 교육을 금지하는 등 반교회 정책을 펼쳤거든요.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가톨릭 국가였는데 이런 정책은 보수층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어요. 1955년 6월 16일 아르헨티나 해군과 공군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폭격했습니다. 반정부 쿠데타의 신호탄이었어요. 하지만 이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고 오히려 페론 지지자들이 가톨릭 교회들을 불태우는 등 사회가 더욱 분열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 결국 에두아르도 로나르디 장군이 이끄는 군부가 성공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페론을 축출했어요. 페론은 파라과이로 망명길에 올랐고 이후 18년간 고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페론이 사라져도 페론주의는 남아 있었어요. 이게 아르헨티나 비극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페론을 축출한 군부는 해방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페론주의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했어요. 페론당을 불법화하고 페론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페론의 사진을 소지하고 있다가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 에비타의 시신을 몰래 해외로 빼돌려버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강압적인 방법은 오히려 역효과만 나왔어요. 페로니스타들의 저항은 더욱 격렬해졌고 아르헨티나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분열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페로니스타들이 여전히 아르헨티나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도시 노동자들과 농촌 서민들은 페론 시절의 높은 임금과 복지 혜택을 잊지 못했거든요. 이들은 페론의 복귀를 기다리며 어떤 정부도 진정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중산층과 지식인들, 군부는 페론주의를 파시즘으로 규정하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두 개의 적대적인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를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아르헨티나 정치는 완전한 악순환의 연속이었어요.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 페로니스타들이 파업과 시위로 사회를 마비시켰고, 그러면 군부가 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군부 정권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다시 민간의 정권을 넘겨줬고, 그러면 또다시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1955년부터 1983년까지 28년 동안 아르헨티나는 이런 정치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경제 문제는 계속 악화되었어요. 페론이 만들어 놓은 구조적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비효율적인 국영기업들, 과도한 복지 지출, 경쟁력 없는 제조업.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는데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장기적인 개혁은 불가능했어요. 게다가 페로니스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건드리는 어떤 개혁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젊은 페로니스타들 사이에서 급진적인 좌익 사상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쿠바 혁명의 성공에 자극받은 이들은 무장투쟁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몬토네로스, 혁명군 등의 좌익 게릴라 조직들이 생겨났어요. 이들은 페론의 이름을 내걸고 정부 관료들을 납치하고 외국 기업가들을 암살하는 등 테러 활동을 벌였습니다. 특히 몬토네로스는 1970년 전 대통령 페드로 아람부르를 납치해 처형하는 등 충격적인 사건들을 일으켰어요. 아르헨티나의 비교 대상이었던 다른 나라들을 보면 이 시기 아르헨티나의 쇠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어요. 1950년 아르헨티나의 1인당 GDP는 일본보다 3배 이상 높았는데 1970년에는 일본이 아르헨티나를 앞질렀습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유럽 국가들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어요. 심지어 1960년대부터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신흥국들이 아르헨티나를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한때의 10위권 경제 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점점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었어요. 1974년 7월 1일, 페론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79세의 나이였어요. 아르헨티나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페론의 죽음은 나라 전체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페론의 뒤를 이은 사람이 그의 세 번째 부인인 이사벨 페론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이사벨은 원래 나이트클럽 댄서 출신으로 정치적 경험도 능력도 거의 없었습니다. 부통령이었다가 대통령직을 승계받게 된 건데 세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은 있었지만 아르헨티나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능력은 전혀 없었어요. 이사벨 페론 시대는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좌익 게릴라와 우익 민병대 사이의 무력 충돌이 일상화되었고 매일 수십 명씩 죽어나갔어요. 몬토네로스 같은 좌익 게릴라들은 진짜 페론주의를 위한 혁명을 외치며 테러를 계속했고
정부는 AAA, 아르헨티나 반공연합 같은 우익 민병대로 이에 맞섰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에서는 총격전이 벌어지고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게 일상이었어요. 1975년 한 해 동안만 정치적 폭력으로 죽은 사람이 1,500명을 넘었습니다. 경제는 더욱 심각했어요. 이사벨 정부는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댔습니다. 1975년 인플레이션은 연간 600%까지 치솟았어요. 이는 물가가 매달 2배씩 오른다는 뜻이었죠. 사람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물건을 사러 뛰어다녔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절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상점 주인들은 아침에 가격표를 붙였다가 점심때 다시 바꾸고 저녁에 또 바꾸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산층들의 생활은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평생 모은 저축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했습니다. 의사, 교사, 공무원 같은 화이트칼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택시 운전을 하거나 노점상을 하는 일이 흔해졌어요. 대학 교수가 학교 앞에서 햄버거를 파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자랑이었던 중산층이 몰락하기 시작한 거죠. 더 절망적인 것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정치는 완전히 마비되었고 좌파와 우파는 서로를 증오했으며 정부는 무능했습니다. 1975년 말 이사벨 페론의 지지율은 10%로 떨어졌어요. 아르헨티나 사회 전체가 폭발 직전의 화약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군부라도 나서서 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1976년 3월 24일 새벽, 결국 군부가 움직였습니다.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 장군이 이끄는 3군 연합이 쿠데타를 일으켜 이사벨 페론을 축출했어요. 이번 쿠데타는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군부는 국가 재건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아르헨티나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고 선언했어요. 단순히 질서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페론주의를 영원히 박멸하고 새로운 아르헨티나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국민들이 군사정권을 환영했어요. 드디어 이 혼란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이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델라 정권은 좌익 게릴라를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탄압을 시작했어요. 이른바 더러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군부는 좌익이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어요. 학생, 노동운동가, 인권 변호사, 기자, 교사, 심지어 수녀들까지도 실종되었습니다. 이들은 재판도 없이 비밀 구금시설로 끌려가 고문당하고 살해되었어요. 군부는 시체 처리를 위해 끔찍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산채로 비행기에서 바다에 던져버리거나 시멘트를 채워 강에 수장시키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졌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임산부들까지 표적이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임신한 여성들을 납치해서 출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를 빼앗고 어머니는 살해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군인 가족들에게 입양되어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모른 채 자랐어요. 이런 전리품 아기들이 500명이 넘었다고 추정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소 10,000에서 최대 3만 명이 이 시기에 사라졌다고 여겨져요. 1977년부터 5월 광장의 어머니들이라는 단체가 결성되었습니다. 자식들을 잃은 어머니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5월 광장에 모여 침묵 시위를 벌인 거예요. 하얀 머리 수건을 두르고 실종된 자식들의 사진을 들고 서 있는 이들의 모습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군부는 이들까지 탄압했어요. 어머니들의 모임을 주도한 아수엘라 데 빈센티도
1977년 12월 실종되었습니다. 경제 정책 면에서는 군부가 패론주의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한 경제학자들을 기용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했어요. 보호무역을 폐지하고 시장을 개방했으며 군영 기업들을 민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투자를 유치하려고 각종 규제도 풀었어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방향이었지만 너무 급격한 변화였고 시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1979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대폭 올리면서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외채 위기에 빠졌어요. 아르헨티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내내 차입한 외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는데 갑자기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죠. 1980년 아르헨티나의 외채는 270달러였는데 1981년에는 350억 달러로 급증했어요. 1980년대 초가 되자 아르헨티나 경제는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실업률은 20%를 넘었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100%가 넘었어요. 제조업 생산량은 1975년 대비 25% 감소했습니다. GDP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어요. 군부의 경제개혁은 완전히 실패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군부는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궁여지책을 썼습니다. 1982년 4월 2일 새벽, 갑자기 포클랜드 제도를 침공한 거예요. 포클랜드 제도는 아르헨티나 동쪽 480km 해상에 있는 작은 섬들로 인구 1,800명 정도의 양치기들이 살고 있었어요. 1833년부터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아르헨티나는 이 섬들을 말비나스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해왔죠. 군부는 이 침공으로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정권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고 했어요. 실제로 처음에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열광적으로 전쟁을 지지했어요. 드디어 우리 땅을 되찾는다며 거리로 나와 환호했죠. 축구 경기 때처럼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군부에 대한 지지율도 순식간에 8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군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를 완전히 잘못 판단한 거죠. 대처는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답게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항공모함 2척을 포함한 대규모 함대를 남대서양으로 파견했어요. 전함 28척, 잠수함 6척, 보조함 20나척으로 구성된 총 110척의 함대였습니다. 8,000km 떨어진 남대서양까지 원정을 떠난 거죠. 아르헨티나군은 영국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장비도 낙후되어 있었고 훈련도 부족했어요. 특히 공군력의 차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영국은 최신형 해리어 전투기를 운용했는데 아르헨티나는 1950년대 구형 전투기들로 맞서야 했어요. 해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월 2일 영국 원자력 잠수함이 아르헨티나 순양함 벨그라노호를 격침시켰을 때 323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후 아르헨티나 해군은 항구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74일 만에 아르헨티나의 완패로 끝났어요. 아르헨티나군 649명, 영국군 25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6월 14일 아르헨티나군이 항복하면서 포클랜드 전쟁은 끝났어요.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무모한 전쟁으로 젊은이들만 희생시켰다는 비난이 쏟아졌죠. 전쟁 직전까지 80%였던 군부 지지율은 10%대로 급락했습니다. 포클랜드 전쟁 패배로 군사정권은 완전히 정통성을 잃었습니다.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외쳤고 군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1983년 드디어 민정이양이 이루어졌습니다.
라울 알폰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아르헨티나는 7년 만에 민주주의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알폰신이 물려받은 것은 파탄난 경제와 분열된 사회,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쌓인 450억 달러의 외채였습니다. 더러운 전쟁의 상처도 치유해야 했어요. 아르헨티나의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983년 12월 10일 라울 알폰신이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7년간의 군사 독재가 끝나고 민주주의가 돌아왔으니까요. 알폰신은 급진당 출신의 인권 변호사로 더러운 전쟁 시기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활동했던 인물이었어요. 국민들은 그가 아르헨티나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알폰신이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어요. 인플레이션은 연간 400%를 넘나들었고 외채는 4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GDP 대비 외채 비율이 65%를 넘는 상황이었죠. 더 심각한 문제는 아르헨티나가 이미 국제적 신용을 완전히 잃었다는 점이었어요. 1982년 멕시코가 외채 위기를 선언한 이후 라틴 아메리카 전체가 잃어버린 10년에 접어들었는데 아르헨티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은 아르헨티나를 부실 채무국으로 분류했어요. 외국 투자자들은 아르헨티나를 완전히 외면했고 새로운 자금 조달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알폰신 정부는 경제 안정화를 위해 여러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1985 정부는 아우스트랄 플랜이라는 대대적인 경제 개혁을 발표했어요. 기존 페소 화폐를 폐기하고 새로운 화폐인 아우스트랄을 도입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계획이었죠. 1000페소를 1아우스트랄로 교환하는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동시에 임금과 물가를 동결시켰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월 30%에서 2%로 급감했거든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돈이 부족했어요. 복지 지출을 줄이자니 국민들의 반발이 심했고 세금을 올리자니 경제가 더 악화될 것 같았습니다. 패론주의자들은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며 어떤 긴축 정책도 반대했어요. 결국 정부는 또다시 돈을 찍어내는 길을 택했습니다. 1987년부터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속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988년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연간 1000%를 넘어섰어요. 이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야 할 수준이었죠. 물가가 매일 오르니까 사람들은 돈을 받자마자 물건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는 직원들이 하루에 몇 번씩 가격표를 바꿔가며 붙였어요. 계산기로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느라 바빴습니다. 더 기막힌 일들이 벌어졌어요. 레스토랑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적지 않고 오늘의 시세라고만 적어 놓았습니다. 손님이 주문할 때마다 그때그때 가격을 불러주는 거죠. 택시 요금도 매일 바뀌었어요. 운전기사들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뉴스에서 발표하는 오늘의 택시 요금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식장에서는 예식 비용을 달러로 받기 시작했어요. 페소로 받으면 결혼식까지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질지 알 수 없었거든요. 사람들의 생활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어요. 월급쟁이들은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월급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물가는 매일 올랐으니까요. 월말이 되면 같은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게 월 초의 절반도 안 되었어요. 사람들은 월급날마다 마라톤을 하듯 뛰어다녔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 슈퍼마켓으로 달려가고 거기서 생필품을 사고 또 다른 가게로 뛰어가는 시기였어요. 하루만 늦어도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이 확연히 줄어들었거든요.
중산층들의 저축은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몇 달 만에 증발했어요. 의사, 변호사, 교수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부업을 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환자를 보고 저녁에는 택시를 운전하는 의사들이 있었어요. 대학 교수가 학교 앞에서 햄버거를 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자랑이었던 중산층이 몰락하기 시작한 거죠. 1989년 상황은 절정에 달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연간 5,000%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인플레이션율이 1%를 넘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이는 72일이면 물가가 2배로 오른다는 뜻이었죠. 아르헨티나 경제 사상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돈 대신 물물 교환을 하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진료비로 닭을 받고 변호사가 상담료로 쌀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시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풍경은 참혹했어요. 슈퍼마켓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팔기를 거부했거든요. 오늘 받은 돈이 내일이면 가치가 없어질 게 뻔하니까요. 많은 상점들이 달러만 받습니다 라는 팻말을 걸어놓았어요. 페소는 아무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1989년 5월 말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식량 폭동이 일어났어요. 배고픈 시민들이 슈퍼마켓과 상점들을 습격했습니다. 우리는 굶어 죽을 수 없다며 절규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메웠어요. 이틀 동안 계속된 폭동으로 14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알폰신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해야 했어요. 이 폭동은 단순히 경제적 절망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깊은 불신과 좌절이 폭발한 거였죠. 민주주의가 돌아온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생활은 더 나빠지기만 했거든요. 민주주의든 독재든 상관없다. 그냥 밥이나 먹살게 해달라는 절규였어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의 국민들이 빵을 구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키는 상황이 된 거죠. 알폰시는 결국 임기를 6개월 남겨두고 조기 사임했습니다. 아르헨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를 완수하지 못하고 물러난 거예요. 1989년 7월 8일 카를로스 메넴이 새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메넴은 라리오하주 출신의 페로니스타였어요. 시리아 이민자 가문 출신으로 아버지는 작은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이었습니다. 메넴은 젊었을 때부터 페론의 열렬한 추종자였고 1970년대에는 페론주의 좌파와 가까웠어요. 선거운동 때는 전형적인 페론주의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임금 인상, 복지 확대, 부자들에 대한 증세,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 등등. 유권자들은 페론의 진짜 후계자가 나타났다고 환호했어요. 하지만 메넴이 집권 후 한 일은 선거 공약과 정반대였어요. 그는 완전히 다른 처방전을 꺼내들었습니다. 메넴의 경제장관으로 임명된 도밍고 카바요는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자유주의 경제학자였어요. 카바요는 급진적인 자유시장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1991년 4월 1일 카바요는 컨버터빌리티 플랜이라는 혁신적인 통화 정책을 발표했어요. 아르헨티나 페소와 미국 달러를 1대1로 고정 환율을 설정한 거예요. 법적으로 1페소는 1달러와 같다고 못 박아버린 겁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달러 보유량만큼만 페소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 정부가 임의로 돈을 찍어낼 수 없게 만든 거죠. 돈을 더 발행하려면 먼저 달러를 더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전략이었어요. 동시에 메넴 정부는 대대적인 민영화를 단행했습니다. 전화회사, 항공회사, 철도, 석유회사, 전력회사 등 주요 국영 기업들을
모두 외국 기업들에게 팔아버렸어요. 1990년대 초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민영화가 진행된 나라였습니다. 스페인의 텔레포니카가 아르헨티나 전화회사를 인수했고 프랑스의 토탈이 YPF 석유회사 지분을 사들였어요. 무역도 완전히 자유화했어요. 수십 년간 유지해왔던 보호무역 정책을 폐기하고 관세를 대폭 낮췄습니다. 평균 관세율을 40%에서 10%로 줄였어요. 외국 기업들의 투자도 적극 유치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안전한 투자처다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거죠. 놀랍게도 이 정책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1991년부터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989년 5,000%였던 인플레이션이 1991년에는 84%, 1993년에는 7.4%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정상적인 물가 상승률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다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저축도 의미가 있어졌습니다. 경제 성장도 시작되었어요.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아르헨티나는 연평균 6%씩 성장했습니다. 실업률도 떨어지고 외국 투자도 몰려들었어요. 1990년대 중반 아르헨티나로 들어온 외국인 직접 투자는 연간 5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는 브라질 다음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였어요. 1990년대 중반 아르헨티나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에는 고층 빌딩들이 올라가고 외국 브랜드 매장들이 줄지어 들어섰어요. 맥도날드, 버거킹, KFC 같은 패스트푸드점들이 문을 열었고 나이키, 아디다스 매장도 생겼습니다. 푸에르토 마데로 지역은 완전히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탈바꿈했어요. 현대적인 사무용 빌딩들과 고급 레스토랑, 호텔들이 들어서면서 마치 마이애미나 시드니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중산층들은 갑자기 부자가 된 기분을 맛봤어요. 달러 고정 환율 덕분에 해외여행이 엄청나게 싸졌거든요. 1달러 이퀄 1페소니까 뉴욕이나 파리에 가는 게 국내 여행하는 것과 비슷한 비용이었어요. 마이애미로 쇼핑 가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기브 미투라는 말이 아르헨티나 관광객들의 상징이 될 정도였죠. 뭐든지 2개씩 사는 거예요. 옷도 2벌, 신발도 2켤레, 향수도 2개씩 사들고 돌아왔어요. 자동차 시장도 호황이었습니다.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아르헨티나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폭스바겐, 포드, 르노, 피아트 등이 대규모 투자를 했어요. 브라질과 함께 남미 자동차 허브가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은 브라질로 수출되고 브라질에서 만든 차들은 아르헨티나로 들어왔어요. 메르코수르 남미 공동시장 덕분에 관세 없이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었거든요. 부동산 시장도 화랑이었어요. 외국인들이 아르헨티나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투자자들에게는 아르헨티나가 엄청난 기회의 땅으로 보였어요. 달러로 계산하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부동산 가격이 뉴욕이나 런던의 절반도 안 되었거든요. 외국인들이 아파트를 사서 임대 사업을 하거나 별장으로 사용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 아르헨티나 경제는 라틴 아메리카의 모범 사례로 여겨졌어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서는 아르헨티나를 성공적인 구조조정의 모델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잡고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경제를 자유화한 것이 완벽한 성공 사례라고 봤거든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아르헨티나를 벤치마킹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화려한 호황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달러 고정 환율 정책 자체의 한계였어요. 이 정책의 핵심은 아르헨티나 경제가 지속적으로 달러를 벌어들여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출을 통해서든 외국 투자를 통해서든 계속해서 달러가 들어와야 했어요. 그래야 페소를 발행할 수 있었거든요. 즉, 아르헨티나 경제가 외국 자본에 완전히 의존하게 된 거였죠. 더 심각한 문제는 아르헨티나 상품들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점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자국 화폐를 평가절하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달러에 고정되어 있어서 그럴 수 없었어요. 특히 1994년 멕시코 페소 위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른 나라들은 모두 자국 화폐를 절하했는데 아르헨티나만 달러와 함께 비싸진 거죠.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 제품들은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농업 부문도 타격을 받았어요. 아르헨티나의 주력 수출품인 소고기와 밀, 대두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비싸졌거든요. 브라질이 헤알화를 평가절하하면서 브라질산 농산물이 훨씬 경쟁력을 갖게 되었어요. 아르헨티나 농민들은 정부가 우리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실업 문제도 심각해졌어요. 1990년대 중반부터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18%를 넘어섰고 1998년에는 20%에 육박했어요.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대량 해고가 이어졌습니다. 외국 제품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려났거든요. 아르헨티나 기업들은 수십 년간 보호막 안에서 안주해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개방 경쟁을 견딜 수 없었어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신흥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렸어요. 국제자본이 아시아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다른 신흥국들도 덩달아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로 들어오던 외국 투자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1998년에는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정타는 1999년 브라질의 헤아라 평가절하였어요.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의 최대 무역 파트너였는데 헤아라가 50% 이상 평가절하되면서 아르헨티나 제품들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브라질로 수출하던 아르헨티나 자동차들이 갑자기 비싸졌고 반대로 브라질 제품들은 아르헨티나에서 엄청나게 싸졌어요. 아르헨티나 제조업체들은 이제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며 아우성쳤습니다. 1999년 12월 페르난도 데 라루아가 새 대통령으로 취임했어요. 데 라루아는 급진당 출신으로 메넴의 부패를 척결하고 경제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물려받은 경제 상황은 이미 심각한 상태였어요. 실업률은 20%에 육박했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재정도 악화되어 있었어요. 메넴 시절의 화려한 지출 때문에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나 있었거든요. 데 라루아 정부는 긴축 정책을 펼쳤습니다.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고 연금을 줄였어요. 하지만 이런 정책은 경기 침체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내수가 위축되면서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2000년부터 아르헨티나 경제는 본격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GDP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어요.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습니다. 4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었죠. 중산층들도 하나둘씩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1990년대에 해외여행을 다니고 외제차를 몰던 사람들이 갑자기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아르헨티나의 신용 등급이 계속 하락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습니다. 외채 이자만 해도 연간 100억가 넘었는데 새로운 돈을 빌릴 수 없으니 기존 빚을 갚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2001년 3월, 도밍고 카바요가 경제부 장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컨버터빌리티 플랜의 설계자인 카바요가 다시 나서서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고 외국 투자자들도 아르헨티나를 외면했어요. 2001년 하반기부터 은행에서 돈을 빼내려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코랄리토라고 불리는 예금 인출 사태가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은 정부가 곧 디폴트를 선언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 전에 자신의 돈을 빼내려고 했어요. 특히 달러 예금을 빼내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은행들은 현금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12월 1일, 정부는 결국 코랄리토를 선언했습니다. 주간 250달러, 월간 1000달러까지만 인출할 수 있도록 제한한 거예요.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 돈을 왜 못 찾게 하느냐며 거리로 나섰어요. 12월 19일과 20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며 크세베은 투도스 모두 다 꺼져라를 외쳤어요. 12월 20일 밤 데라루아 대통령이 헬리콥터를 타고 대통령궁에서 도망쳤습니다. 2년간 5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2001년 12월 23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공식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외채 1320억 달러에 대한 지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거죠.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가 부도였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순간이었어요. 2002년 2월 6일, 에두아르도 두알테가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아르헨티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두알테가 처음으로 한 일은 달러 고정환율제를 폐기하는 것이었어요. 1페소는 1달러였던 환율이 하루아침에 1페는 0.25달러로 급락했습니다. 페소 가치가 75% 폭락한 거죠. 국민들의 예금은 순식간에 4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달러로 예금해놓은 돈도 강제로 페소로 전환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패시피케이션이라고 불렀는데 사실상 꺼가 국민의 재산을 강탈한 셈이었어요. 아르헨티나 사회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2002년 빈곤율이 57%에 달했어요. 국민 절반 이상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게 된 거죠. 한때 남미의 파리라고 불렸던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에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카르토네로스라고 불리는 이들은 폐지와 고초를 주어 생계를 이어갔어요. 중산층 출신 대학 교수가 골판지를 주우러 다니고 전직 은행원이 길거리에서 구두를 닦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물물 교환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클럽 델 트루에케라는 물물 교환 클럽이 전국에 8,000개 이상 생겨났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해주고 야채를 받고 교사가 과외를 해주고 빵을 받는 시기였어요. 아르헨티나 곳곳에서 자체 화폐까지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파탈콘, 레칸, 크레디토 같은 지역 화폐들이 난립했어요. 21세기에 한 나라가 화폐 경제에서 물물교환 시대로 퇴행한 전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03년 5월, 네스토르 키르치네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키르치네르는 남부 파타고니아 출신의 페로니스타로 22%라는 역대 최저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르헨티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키르치네르의 전략은 간단했어요. 페소 가치를 낮게 유지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이었죠.
마침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급성장으로 대두, 밀, 쇠고기 같은 아르헨티나의 주력 수출품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아르헨티나는 연평균 8%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했어요. 실업률도 25%에서 8%로 급감했습니다. 아르헨티나 경제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거죠. 키르치네르는 이 호황을 등에 업고 포퓰리즘 정책을 펼쳤습니다. 공무원을 대폭 늘리고 복지 지출을 확대했어요. 연금도 인상했습니다. 특히 플란 트라바하르라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200만 명에게 임시 일자리를 제공했어요. 국민들은 키르치네르를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2001년의 절망에서 구해준 구세주라고 생각했거든요. 2007년 키르치네르의 부인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역사상 처음으로 부부가 연이어 대통령이 된 거예요. 크리스티나는 남편보다 더 급진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펼쳤습니다. 2008년 농산물 수출세를 대폭 인상하려다가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어요. 4개월간 계속된 농민 파업으로 나라가 마비될 뻔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어요.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아르헨티나의 수출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출을 줄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늘렸습니다. 2009년 연금기금을 국유화해서 정부 재정에 편입시켰어요.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정부가 가져다 쓴 셈이었죠. 인플레이션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공식 통계를 조작해서 인플레이션율을 실제보다 낮게 발표했어요. 실제로는 연간 30% 이상 물가가 오르는데 정부는 10%라고 발표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서 경고를 받을 정도였어요.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정확한 인플레이션 수치를 발표하면 벌금을 물리기까지 했습니다. 외환 부족도 심각해졌어요. 달러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정부는 2011년부터 외환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개인이 달러를 사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해외여행을 가거나 인터넷 쇼핑을 할 때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결국 암달러 시장이 형성되었어요.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 사이에 큰 차이가 났습니다. 2015년 마우리시오 마크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마크리는 기업인 출신으로 아르헨티나를 정상국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외환 통제를 폐지하고 수출세를 낮추고 인플레이션 타깃팅을 도입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관계도 개선하려고 했어요. 2001년 디폴트 이후 15년간 국제금융시장에서 배제되어 있던 아르헨티나가 다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리의 개혁은 너무 급격했어요. 공공요금을 정상화하면서 전기, 가스, 물 요금이 급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더 심해졌어요. 2018년에는 페소 가치가 50% 이상 폭락하면서 또다시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마크리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에 570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했어요. 2019년 알베르토 페르나데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다시 페로니스타가 집권했습니다. 페르난데스의 부통령은 바로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였어요. 아르헨티나는 또다시 포퓰리즘으로 회귀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2020년 경제가 10% 위축되었고 인플레이션은 50%를 넘어섰습니다. 2023년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극우 포퓰리스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밀레이는 아나르코 자본주의자를 자처하며 정부 부처의 절반을 없애겠다고 공약했어요. 중앙은행도 폐지하고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은 연간 200%를 넘어서고 있어요. 빈곤율은 40%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르헨티나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정치적 양극화입니다. 페로니스타와 반페로니스타로 나뉜 아르헨티나 사회는 70 넘게 화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쪽이 집권하면 이전 정부의 정책을 모두 뒤엎고 정반대로 가는 일이 반복됩니다. 장기적이고 일관된 경제 정책을 펼칠 수 없는 구조인 거죠. 두 번째는 포퓰리즘의 유혹입니다. 아르헨티나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항상 더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더 높은 임금, 더 많은 복지, 더 저렴한 공공요금. 하지만 이런 약속들을 지킬 경제적 기반은 마련하지 않아요. 결국 돈을 찍어내거나 빚을 지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세 번째는 제도의 약화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정부가 마음대로 규칙을 바꾸고 계약을 어기고 통계를 조작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장기 투자나 혁신이 일어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단기적 이익만 추구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경제 구조의 취약성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원자재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호황을 누리고 떨어지면 위기에 빠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발전시키지 못했어요. 다섯 번째는 학습 효과의 부족입니다. 아르헨티나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해요. 매번 이번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같은 결과를 맞습니다. 아르헨티나 속담에 아르헨티나는 기회를 놓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현재 아르헨티나의 1인당 GDP는 1만 3천 달러 정도입니다. 100년 전에는 미국과 비슷했는데 지금은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에요. 칠레나 우루과이 같은 이웃 나라들에게도 추월당했습니다. 한때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60위권으로 밀려났어요. 메시 같은 축구 스타나 탱고, 스테이크로만 기억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